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골든벨을 울려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배울 부분은 진짜 이 골든벨 그 퀴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단락이에요. 왜? 우리 역사상 최초는 무엇? 이거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수두룩 쏟아집니다. 어떤 골든벨이 있을지 찾아가 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문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있어가지고 뭐 개항기, 개화기, 그 다음에 광무개혁 시기,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시기, 이렇게 네 시기로 일단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개항기는 이제 1876년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사실 개화기는 이제 사실 개항기와 개화기는 한 묶음이긴 한데, 특히 1884년 무슨 일이 터졌죠? 갑신정변이잖아요. 이 갑신정변을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근대적 문물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나눠봤고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개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광무개혁 시기. 그죠? 이거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직접 독립협회 없애고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기, 광무개혁 시기.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요거는 뭐냐면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이제 우리는 급속하게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애국개몽운동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신문부터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사실 복습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한성순보. 한성은 뭐 여러분들 서울이잖아요. 그죠? 순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자는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는 얘기예요. 순보는. 주보는 일주일마다 나오는 신문. 일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있잖아요. 일보는 매일 나오는 신문. 네, 그래서 한성순보, 이게 최초의 신문인데요.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구나. 이렇게 발행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한성순보를 처음으로 발행했던 곳은요, 바로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항 이후에 통리기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많은 사절단, 뭐 조사시찰단,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많이 보냈잖아요. 보내고 갔다 와서 그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근대적 시설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많이 세워져요. 영선사 갔다 와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갔다 와서 뭐 방문국, 이건 이제 방문국 인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전환국, 이건 화폐 만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우정총국, 이 우편 업무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개항 직후 통리기모함은 그 이유를 거치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이었고요. 방문국에서 인쇄했고요. 당연히 그때는 아직까지는 순한문 신문이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신문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한성순보.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개화 정책을 알리는데, 사실 이게 급진개화파가 좀 이렇게 주로 밀고 있었던 그런 신문인데, 급진개화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 신문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행이 됩니다. 어차피 근대적인 어떤 그 알림, 우리가 근대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알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한성주보. 이제 일주일마다 나오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오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 광무개혁 시기 오면요, 우리는 이제 독립협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독립협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서재필. 그죠? 자, 독립신문.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독립신문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있는데 독립신문은 한글신문과 영문신문. 기본적으로 서재필이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외국인들한테도 우리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영문까지, 한글과 영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한글신문,
그 한글 신문은 독립 신문으로 그 기원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신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최초의 민간에서 만든 신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독립신문, 그래서 이 독립신문 만든 사람들이 또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독립협회가 또 독립문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있는데 잘 보세요. 앞에 글자를 따라가 봅시다. 황제야, 황제. 아, 느낌이 오네, 황제. 이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은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의 달을 선포했으니까 그때 이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죠. 그래서 황성신문, 제국신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국신문은요, 좀 쉬워요. 그래서 순한글이고 주로 서민들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황성신문은 좀 어려워요. 이건 주로 당시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보는 그런 신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였어요. 황성신문은요. 그래서 이런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바로 특히 광무개혁 시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신문인데 특히 황성신문은요.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이 강탈되었고 통감 정치가 시작되었고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시기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을사오적들에게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일가를 했던 아주 그냥 이 사설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 사설이 바로 실리는데 그게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는 그 사설이 바로 이 황성신문에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고 하는 사설이 이 황성신문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광무개혁 시기의 대표적인 신문들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을 전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문이 있습니다. 이 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신문이죠. 바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요, 당시 신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는 논조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대한매일신보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외국인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외법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양기탁과 함께 우리의 어떤 그 의병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알렸던 그런 대표적인 신문.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을사늑약에 분노해서 장전의 시일야 방성대고에 실었던 신문은 황성신문. 국채보상운동, 나라비 깎기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섰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베델이라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 시설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통일기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문물 배워왔더니 화폐를 좀 찍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곳이 바로 전환국이다라서 설명드렸고 기기창, 영선사로 갔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만든 무기창고 기기창. 그 다음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 이 우정총국의 커팅식, 개소식을 계기로 해서 빵 터진 사건, 그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갑신정변 때 굉장히 그 민씨 세력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씨 세력들을 고쳐요. 누가? 알렌이라고 하는 서양 의사죠. 의술을 가지고 고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민씨 세력의 그 중심에 있었던 명성황후가 고맙잖아요. 넌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to build a hospital. 콩글리시. 네. 그래서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갑신정변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들어서게 되죠.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2년 이모군란, 그 다음에 2년 뒤에 갑신정변. 와우,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는 엄청난 소식들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신전보가 또 이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이 조명, 바로 에디슨 전등이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등된 시기, 이때도 바로 이
개화기 시기였습니다. 개화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오을미 개혁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뭐 기기창, 전환국, 우정총국, 광해원, 전신전보, 전등 이게 이제 주로 이제 80년대에 주로 이게 설치가 되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다 돈입니다, 이거. 그죠? 국민 세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 뭐 쌀값은 올라가고 있고 세금은 많이 들고 못 살겠다. 결국 반봉건 정서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은 동학농민운동으로 90년대 넘어가는 이런 또 경제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 시기로 옵니다. 광무개혁 시기. 자, 이때는요. 대한제국 뭔가 좀 그래도 황제 중심의 개혁을 볼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전차라는 게 개통됩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 재밌어요. 거기 보면 양반들이 주로 타는 칸이 있고 상과들이 타는 칸이 따로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분 1894년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신문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그건 법적으로 폐지된 거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디 상것이 양반과 같은 칸에 이걸 탑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개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그 KTX 지금 우리 타고 있잖아요. 그 철도의 원조, 경인선. 이때 이 대한제국 시기에 또 이 경인선이 최초로 개통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경인선이 개통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이 돼요. 근데 경부선과 경의선을 개통시킨 이유는 뭐였냐면 그거는 좀 더 뒤로 가서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놓은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경인선도 일본이 놓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이 경인선이 놓여질 때는 러일 전쟁이 터지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러일 전쟁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경부선과 경의선은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화. 너무 사람들이 놀랬대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뭐야? 내 목소리 글로 간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 라고 해가지고 그 전화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선에다가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놨대요. 그럼 이제 이게 가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목소리만 가는 건데 가지 않죠. 어쨌건 그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이 이때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러일 전쟁 1904년 그 이후에 요 시기에 보여지는 것 꼭 기억할 게 바로 이 경부선과 경의선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개통되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신문과 여러 시설들, 개항 이후에 들여온 신문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개항기 이전까지 전 근대적 교육을 담당했던 최고 학교는 성균관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때 태학,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국학, 그리고 발해에서는 주자감, 고려에서는 국자감, 조선에서는 성균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다 모두 전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의 학교들이었는데, 자, 이제 개항 이후에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등장을 해야 하니 그 학교가 무엇이다? 바로 먼저 사립부터 출발해요. 바로 원산학사. 원산학사에서 바로 이 학교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왜 원산일까요? 생각해봐. 왜 최초의 사립학교가 원산에서 출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개항장이잖아.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이잖아. 신문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대적인 문물을 통해서 근대교육 필요하다. 느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원산학사가 사립학교로서는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이제 또 이제 만들어져요. 어쨌거나 최초의 그
근대적 학교로는 원산학사고요. 근데 국가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동문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문학. 이건 사실은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인데 사실은 이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근대적인 어떤 학교의 모습들은 아니고요. 그냥 외국어를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80년대 변화가 와요. 특히 82년도 조미소 통상 조약.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프랑스와도 또 선교, 수교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프랑스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포교하다가 죽었던 사건도 있잖아요. 병인박해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러면서 80년대 후반에는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굉장히 교육과 그 다음에 의술, 그 다음이 먹는 거 나눠주는 거. 옛날에 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주말만 되면은 절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유는 가면 먹을 걸 줘요.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군인들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월급을 좀 받아서 요즘은 PX 가서 또 맛있는 것도 잘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종교시설로 가면 먹을 거 줍니다. 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진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사립학교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 지금도 여러분들 배제학교 있잖아요. 배제 중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우, 오래된 역사죠. 그리고 이화학당, 이화여고, 이화대학교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전부 다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국가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문학의 뒤를 이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근대적인 국가가 세운 학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거예요. 자, 육성한다는 거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 국가가 세운 공공기관.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뜻입니다.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학교. 그래서 유경공원. 여기 화려했습니다. 이거 진짜 귀족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국민세금 빵빵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죠. 왜냐면 빨리 이 근대 문물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뭘까? 외국인과 1대1 수업이겠지, 원어민 수업이겠지? 그래서 원어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에서 왔던 헐버트.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셔온 거야. 대박. 헐버트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선생님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전 세계 지리를 알아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리서를 또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헐버트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 헤이그 특사 파견하는 데서 또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말 헐버트는 진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경공원과 인연을 맺고 활동을 했던 모습들.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 1895년 기억나?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은 주로 지방 행정과 관련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재판관, 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지방 사도의 어떤 그 사법권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지방을 8도에서 23부로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사회적인 변화, 바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근대적 학제라 할 수 있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이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스템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적 학제가 이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학제였던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학교도 만들어지고 또 중학교, 나중에 중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외국어 학교도 만들어지고 사범학교도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범학교도 만들어지고 이 교육 입국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근대적인 어떤 그 교육, 어떤 그 모습의 틀을 이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904년 러일 전쟁 기점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는 제가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 쪽으로 기운다고요. 기울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야, 이거 우리다가 이러다 진짜 이거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나라 위기니까 우리 민족은 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한글, 우리의 훈민정음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어. 우리의 국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 위기니까 지금 일본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민족 지도자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세워져요. 개항하고 나서 외국과 수교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 의한 학교가 세워졌잖아, 개화기에는. 그지? 근데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는 위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나라 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 있냐면 오산학교, 그 다음이 대성학교, 안창호. 이 대성학교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어. 애국계몽 운동 과정에서 이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는 바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학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산학교가 이제 이상설이 아니라 이상설은 이 서전서숙입니다. 서전서숙. 예, 서전서숙입니다. 자, 이 바깥 저쪽 북한도 쪽, 네, 그쪽으로 넘어가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요런 학교들이 세워져요. 예, 서전서숙의 이제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명동학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이상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책 요즘도 뭐 수학의 정석 그런 책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 그 진짜 근대 수학의 출발을 연 인물이 이상설입니다. 이상설. 네, 그 이상설에 의해서 그 수학의 어떤 그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대적인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서전서숙, 이상설에 의해 세워졌으니까 서전서숙이 있고 그다음에 명동학교가 있다.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 학교가 운영되는 데 따라서 그 인재들은 완전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명동학교 출신들, 이 명동학교는 말 그대로 명자가 밝힐 명자야. 동력 동자야.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로 기울고 있는 이 조선을 밝히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출신들이요, 일제 가만 냅두겠습니까? 탄압하죠. 오래 못 가요. 졸업생도 한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적은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획을 긋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1920년대 전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영화 아리랑 감독 나운규,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정말 그 윤동주 씨의 미학은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픈 한 청년의 고뇌를 시에 담고 있잖아요. 명동학교 출신이요. 왜?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여기 1회 입학생, 그리고 바로 졸업해서 미국에 가서 승승장구를 달렸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경공원은 어떤 그 성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공부의 내용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어떤 그런 도구적인 어떤 수단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육 목표, 교육 철학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유경공원은 이완용을 만들었고 명동학교는 윤동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재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교육 철학이 있을지 한번 이 유경공원과 명동학교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